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윤성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해가 바뀌어서 올해 46살이 되었네요. 새해 불미스럽기도 하고 제 누가 되는 사연을 보내게 되었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 시작하고 싶어서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숱하게 많이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어릴 적 기억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희생이 무엇인지 직접 겪으며 배웠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갖가지 사고를 치시고 그 사고를 모두 가족에게 떠넘기고 집을 나가버린 탓에 어머니께서는 많이 고생을 하셨고 생계를 떠맡아야 했기에 많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저를 친척 집에 전전하게끔 한 것에 대해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계세요. 거기다 아버지가 떠넘긴 빚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간신히 수소문 끝에 찾아낸 아버지와 이혼 도장을 찍고 그나마 더 얹은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허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 집 저 집 맡겨 다니면서 초등학교도 남들보다 2년이나 더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10살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겨우 이혼 소송 끝에 갈라선 어머니와 저는 드디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표정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상황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진아, 독하게 살자 우리. 너도 나도 목표를 잡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볕들 날 있지 않겠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꾸나.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내 새끼.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혼 직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허름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지만 돈은 생각보다 잘 벌리지 않았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방세 내고 생활비하고 빚 갚으면 남아있는 돈이 없었기에 어머니께서 시름은 깊어가셨죠. 별 수 없이 어머니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팔아야겠다고 결심하셨나 봅니다. 처음엔 집 앞의 작은 골목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에 배인 매운 양념 냄새와 밤새 이어지는 채소 썰기 소리는 어린 제게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 자체로 느껴졌습니다. 전보다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김치 판매 역시도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어머니는 더 큰 도전을 결심하셨습니다. 바로 젓갈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없어 공장에서 나오는 저렴한 재료를 사다 손수 젓갈을 담그고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빌려 판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뜨거운 밥과 젓갈을 준비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약속을 다짐받듯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뭐든 다 할 테니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엄마 소원은 너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고생도 다 달게 느껴진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어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소질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니 어느 정도 아는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공부에 매진하고 성장하는 사이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젓갈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릴 적 제게 가장 든든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젓갈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결국 단골 손님이 생기고 주문도 늘어나 작은 가게까지 열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어머니의 손끝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어깨가 얼마나 굽었는지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진이 잘 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저를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며 공부할 수 있었고 결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젓갈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하셨고 그 힘들게 일한 걸로 빚도 기어코 다 갚으시고 집장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어머니를 위해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자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고 어머니는 제 마음의 기둥이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제 어머니셨죠. 그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후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노력과 희생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성장했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독립한 후에도 늘 제 곁에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직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저를 집으로 불러 손수 준비한 음식을 잔뜩 챙겨주시며 성진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늘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이겨냈습니다. 어머니도 힘들게 일어나셨는데 대학 공부까지 마친 제가 회사에서 못 해낼 것은 없다는 각오로 이악 물고 일을 했고 점차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업무 성과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가갈 나이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 정년기가 된 제가 행여나 부담스러울까봐 남들 어머니처럼 장가가라는 소리를 마음껏 해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제가 40살 정도가 되자 어머니께서도 마음이 안 좋으셨던지 제게 걱정 어린 투로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진아, 이제는 네 옆을 든든히 지켜줄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니? 저는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다들 제 나이 때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따로 살고는 했었지만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어머니 곁에 있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정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나 지인들을 보면 결혼은 안 하면 외롭고 하면 괴롭다는 말들을 많이 했기에 저는 지금 안 한 상태로 전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굳이 괴로운 길을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천년만년 당신과 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저도 제 자식을 보고 가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기에 저를 장가가라고 조금씩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친구분의 지인의 소개로 선을 권하셨고 저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끝내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아내가 된 사람이었죠.
처음 해본 그 여자는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졌던 아내의 성실함과 따뜻한 미소가 선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았던 첫 만남에 비혼주의자였던 저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마음을 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걱정이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차곡차곡 모았을 줄 알았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리면서 돈을 많이 써서 수중에 모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 통장을 망설임 없이 내보냈습니다. 네가 날 위해 돈을 어떻게 썼는 줄 아는데 내가 네 돈을 허투루 썼겠니? 내가 널 위해 모아둔 돈이 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예쁘게 잘 살게요. 오냐, 니들만 잘 살면 나는 아까운 게 없다. 잘 살면 돼, 그저 잘 살면. 흔쾌히 4억이라는 큰 금액을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돈은 물론 제가 드린 돈도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젓갈 사업을 통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기에 1억도 아니고 4억은 정말 큰 돈이었던지라 저와 아내는 그 마음을 깊이 새기며 더욱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 날에도 정성껏 한복을 차려입고 밝은 미소로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서울집을 신혼집으로 매매를 했고 그곳은 우리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어머니께도 잘하려고 노력하며 밝고 다정한 모습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정말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시작이 점차 균열을 보이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 초반 아내는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다정한 태도로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많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가 계신 집에 찾아가 작은 선물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잘 사시는 것 바라시는 것처럼 저도 어머니가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며 저희랑 같이 잘 지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너같이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이렇게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어머님, 며느리 말고 저 어머니 딸하고 싶어요. 요즘 며느리는 시어머니 딸이 될 수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어머님의 딸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고맙다 아가. 내가 딸 없는 한을 너로 인해 푸는구나. 삶을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는데 그게 다 복덩이인 네 덕분이다 하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며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가 참으로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입덧으로 인한 걸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어머니께 드렸던 주말 방문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아예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는 방문 못 드릴 것 같은데 자기가 말 좀 잘해줘. 그래, 뭐니 해도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일 중요하지. 어머님께는 내가 잘 말할게.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에 좀 쉬다 오고 싶어. 아무래도 당신이 계속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힘들어서.
우리 엄마랑 좀 같이 있다가 올게. 당신 맘 편한 대로 해. 처갓집에 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장모님 당신 돌보시는데 용돈 같은 거 챙겨드리고 뭐 좀 사가지고 가. 걱정 마. 우리 집인데 내가 알아서 잘하지. 당신은 카드나 주고 가. 한도액 충분한 걸로. 한도액? 카드를 얼마나 쓰려고? 아니, 마냥 친정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엄마랑 주말에 괜찮은 호텔 잡아서 호캉스 좀 누리려고 했지. 우리 엄마가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하다고 해서. 근데 또 호텔만 잡기도 그렇고 근처에서 쇼핑도 하면 좋잖아. 우리 엄마 변변한 가방도 하나 없어서 사드리고 싶기도 하고. 호텔에서 가만히 쉬면서 룸서비스 시켜 먹으면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아내가 하도 들떠서 말을 하기에 차마 쇼핑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역서를 알고 보니 아내는 처가 식구들이랑 함께 하루에 500만 원짜리 스위트방을 잡고서 근처 쇼핑센터도 가고 룸서비스도 시키려고 그렇게 한도액 타령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1,000만 원으로 한도액 걸어놓은 것을 모자르다고 한도 더 늘려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해서 미안한데 그건 어렵다고 하니 아내는 한동안 심통이 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카드를 줘서 아내의 감정이 풀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시작으로 주말마다 친정을 가더니 어느새 친정에 있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찾아오던 아들 내외가 오질 않으니 서운한 눈치셨지만 굳이 티를 내시지는 않으셨지요. 장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변변한 여행 한번 모시고 간 적도 없고 맨날 시장에서 10,000원, 20,000원짜리 가방만 사들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친정에 갔을 때 제가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가방 하나 사드리려고 했더니만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날 텐데 아껴 써야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한 푼이라도 모아서 다 네 새끼 위해서 써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보다 저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가방이 부담스러우시면 변변한 옷 한 벌이라도 사세요. 무슨 옷을 사. 동대문 시장에서 똑같은 게 3, 4만 원이면 사는데 백화점에서 돈 쓰지 마라. 엄마는 그런 거 줘도 안 입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왜 장모님은 하나같이 다 좋은 것만 쓰시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맨날 싸구려만 걸치고 입으시는지 저는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어머니께서 마냥 싫다고 거절하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화도 나고 왜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저 아끼려고만 할까. 자신을 위해 쓸만도 할 텐데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만 그게 우리 어머니였기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 여자의 태도는 점점 저희 어머니와 저에 대해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방문 횟수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용돈이나 선물을 보내주실 때도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라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뻐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이것을 점차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건강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신 날에도 그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래 젓갈 장사를 했기에 무릎이며 손이며 어디 하나 성치 않았었고 몇 년 전에는 한 번 쓰러진 적도 있었기에 저는 늘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었지만 딸이라고 자처했던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아픔이나 노고를 이해하기는커녕 그것에 관해 아무렇지 않은 듯 흔하게 넘겼습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모를까 간이며 슬개며 다 빼줄 것처럼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했던 아내가 이제는 임신을 핑계로 남을 나라 하니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어머니 요새 편찮으신데 병원 가는 거 혹시 좀 신경 좀 써줄 수 있어? 당신이 전화 한 통만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장사하느라 자꾸 내가 잔소리해도 어머니가 잘 듣질 않으셔서. 아들 말 안 들으시는데 내 말 들으시겠어? 어머님께서 하루 이틀 병원 다니신 것도 아니고 병원 좀 다니는 게 어때서? 우리 엄마도 맨날 병원 달고 살아. 병원 달고 사는 게 더 나아. 적어도 건강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지 말고 어머니가 조금만 나아져도 괜찮으려니 병원을 잘 안 가셔서 그래. 당신 우리 어머니께 전화한 지도 오래됐잖아. 간만에 전화도 하면서 안부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어머니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괜찮으시니까 안 가는 거고 어련히 편찮으시면 안 가실까 봐? 당신 효자인 거 알았는데 효자짓 하려면 당신이나 해. 괜히 나한테 대리요도 시키지 말고. 아내의 무심하게 말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태도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는데 저는 단순히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예민해진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어머니께서도 제 감정이 안 좋아진 것을 알고 그렇게 설득하고는 했습니다. 어머니도 연륜만큼 눈치가 보통 빠른 분이 아니셨기에 저를 그리 위로한 것이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만삭의 순간을 거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는 드디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감격스러움을 상상했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힘들게 출산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저희 어머니께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저 차 한 대만 뽑아주세요. 차? 무슨 차? 저 혼자면 모를까 이제 애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할 텐데 차 한 대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진이 차 같이 쓰면 안 되니? 성진이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것 같던데. 남편 차 눈치 보면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국산차를 창피해서 어떻게 끌고 다녀요? 안전도 신경 쓰이고요. 그냥 별로 안 비싼 조그만 외제차 한 대 사주세요. 성진이가 차 쓴다고 눈치 줄 애는 아닌데 네가 국산차 타기가 그런 모양이구나. 한번 생각해보마.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요구에 생각해본다고 하고 정말로 차를 사주시려고 알아보셨는데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라셨습니다. 저는 아내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그냥 제 차 같이 타고 다니면 된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셨습니다. 결국 차를 사주지 못하셨고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해주는 척만 하고 자식 마음만 챙겼다며 어머니에 대해 한동안 악감정을 가졌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아내와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자식 앞에서 큰 소리가 매번 나니 아무리 갓난 아이지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서 차를 못 얻어내니 날이 갈수록 신경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은 뒤 육아로 인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부탁은 점차 요구로 변했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아내가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반찬들이랑 특히나 맛있게 담근 신선한 젓갈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내는 그것을 내쳐버리며 어머니의 성의를 무시했습니다. 손주를 안겨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건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들 낳았으면 며느리 떠받들어 줬다는데 딸 같다 하실 때는 언제고 대우가 참 별로네요. 제가 어머니 친딸이어도 이렇게 하시겠어요? 미안하구나. 엄마는 너한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어머님 장기인 반찬들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생색내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바라는 거 하나 사주시고 마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말씀이 통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내는 늘 당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싸우신 반찬을 그대로 갖고 돌아가시고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한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지만 아내는 아랑곳 없이 고자세를 유지하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자기 친구의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를 일삼았죠. 퇴근해서 힘든 상황에서 아내와 싸우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었고, 제발 아내가 예전처럼 돌아오기만을 바랬지만 아내는 그럴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육아를 핑계로 퇴근해서 힘들게 온 제게 집안일과 아이 봐주는 일을 시켰고, 저는 불평 없이 했지만 가끔 아내가 어머니께 하는 행동을 보면 정남이가 떨어져 저도 집을 나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면 아내는 늘 밖을 전전했고 새벽녘에서야 들어오거나 외박도 작게 일수였기에 그것 가지고도 참 부부싸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니 이 여자와 같이 살아야겠나 싶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이혼을 입에 꺼내는지 알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만 생각을 하면 차마 이혼 얘기가 목구멍에 치솟다가도 쏙 들어갔기에 자식이 태어나면 이만큼 약자가 되는구나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이라도 없으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건만 그게 되질 않아 저는 아내와 잘 맞춰서 사는 쪽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으니 저 역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아내는 퇴근한 제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이번에는 쌍둥이래. 참 당신이나 나나 이런 거 보면 연부는 맞나 봐. 뭐? 쌍둥이? 지금 임신 5개월이라 성별도 나왔어. 딸 둘 쌍둥이래. 요새 아빠들 딸아빠 되는 게 소원이라며? 당신은 하나도 아니고 딸 둘이 아빠이니 이제 소원 성취했네. 그 와중에서 아내의 임신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잘해보고자 노력했을 때 축복된 생명이 찾아왔던 것이었기에 감사했지만, 그것이 안 좋은 감정일 때 소식을 듣게 되니 저는 마냥 축복된 마음은 또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생명들에게 마음 아픈 얘기지만 환영하지 못해 저는 이미 아버지로서 자격을 상실한 와중에서도 스스로 뉘우치며 다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지요. 아내는 임신하고서도 바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얘기를 했었던 걸로 보아 아내도 저 모르게 다른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한 곳에 품었던 이혼 이야기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이 여자한테 벗어날 수 없겠구나 암담하기만 했죠. 이 기세를 몰아 아내는 잘할 생각은 둘째치고 아예 집에서 저와 어머니를 불러놓고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차 모델까지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전보다 더 비싸고 큰 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 차까지 바꿔줄 것을 요구했죠. 어머니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어머니한테 떠넘기는지 저는 아내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부모 도움 받고 싶으면 처갓집에다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자기 엄마는 그토록 소중한지 제 돈 가지고 챙겨줄 생각만 하지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은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 유모차 싣고 다니려면 조금 더 큰 차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기왕 어머님 아들이 타는 차이니 더 큰 걸로 바꿔주시고 저도 이 기회에 차 한 대 해주세요. 어머님 젓갈 홈쇼핑에 또 진출할 계획이 있으시단 말 얼추 들었는데 홈쇼핑에 납품하면 대박 아닌가요? 그냥 미리 돈 땡겨주는 셈 치고 자식들 필요할 때 좀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마치 당연히 바꿔줘야 한다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바꿔주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아내의 말투를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할 정도로 참으로 기분 나쁜 말투였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어머니는 당시에 아내의 말처럼 홈쇼핑 사업을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 손맛이 인정을 받아 해외에도 식당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돈이 여러모로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은 상황이라 제게 신경 써주실 여유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돈 때문에 신경 쓰일 일이 많이 있으니 더 이상 당신도 어머니께 부담드리지 말라고 내내 누누이 말을 했건만 아내는 그게 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난감해하는 어머니 앞에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당장은 큰 지출이 어렵다고 하자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좀 빠져있으면 안 돼? 내가 당신 네 애를 셋이나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라?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고생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도 당신도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어머니도 당황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자 씩씩거리며 뒤를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도 이쯤에서 도저히 안 되겠던지 아내 개인차는 사주지 못했고 제 개인차는 바꿔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안전성이 두각을 보이는 해외차인데 인기가 많았던지라 한번 계약하면 1, 2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진 차인데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쯤 어느 날 저와 아내를 집으로 오라고 하고 제게 차키를 건네주시는데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울컥했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고 정작 기뻐하는 내색도 없었고 어머니께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이라고 아들차만 사주시고 제 차는 안 사주시겠다 이건가요? 참 치사하네요. 어머니 딸이 되고 싶었던 지난 제가 후회되고 싫어요. 나는 지금 없는 가운데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차가 너한테는 값어치 없겠지만 그래도 1억이 넘는 차야. 손주들 안전성 고려해서 전부터 골라서 기다려서 니들에게 주었는데 그래도 좋아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니? 어머니 감사해요. 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에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희를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전에 차 타도 괜찮은데 그저 감사해요. 참나 아주 모자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결국 어머님이 사주신 건 아들 차잖아요. 집 사준 것도 아들 이름이고요. 저한테 해주신 거는 하나도 없으시네요. 참 이래서 시자는 시자라니까. 말이 심하구나. 지금 엄마 사정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니? 어머니 사정이 어떤데요? 돈 더 버시려고 사업 크게 벌리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건데 제 차 한 대 못 사주시냐고요. 그게 저는 섭섭하다는 거예요, 어머님께. 더 이상 어머니께서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주신 제 외제차는 1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어서 평생 절약만 하시고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신 어머니께는 큰 용기이자 결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저는 아내가 원망스러웠고 어머니를 뵐 면목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돈을 융통하셔서 투자한 사업은 좋은 성과를 가져왔고 처음에는 홈쇼핑 판매가 부진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서서히 입소문이 나서 자리를 잡아가니 어머니께서는 서서히 투자한 돈을 회수하시기 시작했죠. 어머니 사업은 막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고 돈도 어머니께서 상상하시던 것보다는 더 많이 벌게 되어서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신경 쓴 만큼 만족하셨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무사히 쌍둥이 딸 둘을 출산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원하는 좋은 산후조리원에 돈을 다 내주었음에도 아내는 고맙단 전화 한 통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그러려니 넘기시는 것 같았죠. 차라리 해주지 말지. 저는 속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번 돈으로 본격적인 회사를 차리셨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님 사업에는 아직 관심이 없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내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어머니의 성공 소식을 듣고 어쩐 일로 저와 함께 어머님 댁을 방문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쌍둥이 둘에다 첫째 아이 총 아이 셋을 내세우고
간만에 한우도 사들고 간 아내는 제게 일찌감치 말하지 않았던 서류 같은 것을 어머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친정오빠가 이번에 회사에서 나와서 크게 회사를 운영할 계획인데 생각보다 투자금이 부족해서 저희 친정오빠를 어머님 회사에 같이 일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형님 사업자금을 우리 어머니께 도움 요청을 하겠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못할 건 또 뭔데? 어머님, 제가 쌍둥이까지 낳으면서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친정오빠가 힘든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내는 단순히 부탁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젓갈 사업으로 성공하셨잖아요.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두신 거 아닌가요? 라며 무리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둘 다 못 들어주겠구나. 사돈 총각은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가 아닐 뿐더러 그 사업자금 역시 내가 도와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도 많은 돈을 보탰고 그 이후에도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여주려고 했지만 이번 일은 못 들어주겠구나. 네 친정 문제까지 내가 해결할 이유는 없다. 가족이라고 말로만 떠드신 건가요? 애셋 낳은 저와 저희 친정에 그리도 아까우세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도리에 선이 있기 때문이다. 해주기 싫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애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여태 식구라고 생각한 저 스스로가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아내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붙잡는 저를 돌아보며 놓으라고 저를 밀었고 그날 이후 그녀의 행동과 태도는 더욱더 아나무인이 되었고 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균열은 이제 눈에 보일 만큼 깊어졌고 이 결혼이 유지될 수 없겠다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것을 내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같았고 한동안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아내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거절받은 데 이어 감정이 좋질 않아 당연히 어머니 생신을 그냥 지나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아내가 제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60대 마지막 생신이시니 우리 집에 와서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 내가 생신상 차려드릴게. 그게 정말이야? 어머님 당신이 생신상 차려드리겠다고? 어머니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섭섭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차도 바꿔주시고 어머니가 사주신 신혼집도 많이 올라서 돈도 벌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실수했다 싶기도 해서 저는 아내가 그날 뭐 잘못 먹었던지 갑자기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해서 저는 해가 서쪽으로 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참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철없던 아내가 정신을 차렸나 예전 그 살갑고 다정했던 아내로 돌아왔나 싶어서 그날따라 아내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이 좋았고 이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의 60대 마지막 생신을 축하할 생각에 기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3단으로 사가지고 가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어쩐 일로 저희 집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는데 왜 애들이랑 어머님이 모두 안 보이고 깜깜한 불만 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혹시 아내가 애새 때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디 다른 식당이라도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것조차 받지를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전화로 해봤더니만 그것도 배터리가 나갔다는 소리뿐이더라고요. 느낌이 좋질 않았습니다. 집에만 마냥 있기가 그래서 주변이라도 배회해보려고 막 나가려던 찰나 저는 온 김에 화장실을 들렸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울였고 인기척을 느꼈고
기분이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거기 누구 있어요?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안 사람이 화장실에 갇혔나 싶어서 여보 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인기척은 세워져 나오지 않았고 기분 탓인가 하기에는 너무 찝찝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있어봐도 도무지 화장실 문이 어떻게 잠겼는지 열리지 않으니 저는 애 같아서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힘껏 몸으로 쳐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당신 안에 있어 계속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고 저는 급한 마음에 망치를 가져다가 문을 세게 내려치고 몇 번 내리친 후에야 문이 열려 얼른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변기 앞에 몸을 수그리며 쓰러져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른 놀라서 어머니 앞으로 가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께서는 오들오들 떨고 계셨고 다행히 쓰러지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성진이니? 네 어머니 저 성진이에요. 어머니 아들 성진이요. 전화벨 소리 울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네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그대로 잠겨버리고 말아서. 안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안 사람 없었어요? 네 처가 나 화장실에 있는 동안 잠깐 장 보러 간다고 집에 잠깐 있으라고 해서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질 않더구나.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 혼자 계속 여기 계셨단 말씀이세요? 화장실 온도는 무척이나 낮아 있었고 온몸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추웠습니다. 보일러도 다 꺼놓고 나간지라 어머니는 외투도 없는 상태로 계속 떨고 계셨던 거고 저는 얼른 제 외투를 벗어 어머니를 감싸고 안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보일러를 틀어 최고 온도로 맞춰놓고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는데 어머니 상태가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 화장실에 간 사이 장 보러 간 아내가 새 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여태 오지 않는다는 것도 찜찜했고 아내와 통화를 하기 위해 했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고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얼른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제 등에 업고 가는 동안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느리게 뛰었고 그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아파서 골방에 쓰러져 있을 때 어린 저를 안고 헐레벌떡 저를 업고 가셨던 어머니의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며 제발 어머니가 무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숨이 헐떡거리는 것도 잊은 채 얼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께서는 그나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의사로부터 크게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안심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액을 맞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저는 이제 어머니의 상태에 안심을 했으니 이제 아내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요량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분노를 감추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받질 않는 상태였고 저는 처갓집을 무작정 향했습니다. 처갓집도 어쩐 일인지 불이 꺼져 있었고 저는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어 저는 냅다 실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곧 연락이 오겠다 싶었고 아니나 다를세라 아내와 친정오빠 내외 친정 식구들이 일주일 뒤 모두 공항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공항으로 가게 되었고 그대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다녀왔던지 일본에 관련된 기념품들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들어왔고 이것저것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이 잔뜩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내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공항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발견되었고 이로써 더 의심이 사실로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주겠다고 해놓고 시어머니가 화장실 간 사이 장을 보러 갔다가
그대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간답니까? 저에 대한 의논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니까 전부터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준다는 것으로 제게 현금을 가져갔고 그걸로 여행 자금을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화장실 문이 잘못 닫히면 문이 잠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내는 이를 알고서도 어머니가 화장실 간 사이 장 보러 간다는 걸로 자리를 피했고 그 사이 친정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경찰에다 신고해버렸고 아내는 그것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아내는 계속 억울하다며 난리를 쳤고 이게 고의인 정황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애들을 앞세워 울고불고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어머니 화장실 계셔서 장 봐오려고 했고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급히 찾아서 가게 되었어. 그래서 어쩌다가 여행도 가게 되었고 그것도 일본으로? 그건 여행 전부터 준비한 거던데? 비행기 예매한 게 한 달도 전인데 이제 와서 그게 다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야? 여보, 우리 엄마한테 대체 왜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생일상 차려 며느리 기특하게 여겨서 기쁘게 쫄래쫄래 온 양반을 화장실 문 고장 난 거 뻔히 알면서 가둬두고 왜 여행을 갔어? 아니라고. 왜 내 말을 못 믿어? 나는 그저 한마디만 더 해봐. 그때는 정말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더 이상 변명 같은 거 하지 마. 애들 때문에 간신히 참고 있는 거니까. 저는 주먹을 핏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꽉 쥐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자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안 되었던지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확 내지르고 배짜란 식으로 나오는 것이 그 여자 무기였죠. 그래, 시어머니 나한테 평소 딸같이 예쁘다 어쩐다 했으면서 날 위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신 적 있어? 하다못해 며느리도 가족이라면서 내가 애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차 한 대 안 사주시고 용돈 찌끄레기 그지한테 적선하는 것 마냥 몇 푼 쥐어주고 생색이나 내고 그것뿐이야? 우리 친정오빠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음에도 어머니 내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돈이라도 조금 융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이 길거리에 나 앉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일본 여행은 어떻게 같이 간 거야? 돈 없으면 해외여행도 못 가?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아들 딸 안쓰러워서 부모님 돈으로 다녀온 건데 이제 그것마저 당신한테 꼬투리 잡을 거리가 되는 거야? 저는 참으로 기가 막혔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아내를 몰아붙이자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안으며 혼자 피해자인 척 저를 나쁘게 되려 몰아갔지요. 저가 식구들도 하나같이 저를 아내를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그렇다고 올곧은 경찰들이 사실 파악을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고 당장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죠. 어머니께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아셨던지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진아, 내가 며느리를 안 도와준 것이 아니다. 며느리가 너 모르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내가 돈을 빌려주었어. 돈이요? 얼마나요? 1억 정도. 1억이요? 저는 전화를 받고서 아내를 쳐다보았고 그제야 아내는 위기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이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화로 조근조근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했고 아내가 화가 난 이유는 아무래도 돈을 한번 빌려주고 나서 또 한번 빌려주었는데 그때 거절을 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1억 빌려가 놓고 또 달라 했는데 두 번째는 안 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나몰라라 한 거야? 오해야 여보. 오해? 대체 어디까지가 오해라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란 여자는 내게 이렇게 끝까지 믿음에 대한 배신감만 주냐고? 아내가 또 머리를 굴리며 이런저런 변명을 하려 들자
경찰들도 혀를 내두르듯 고개를 저었고 처가 식구들도 이미 다 아내의 잘못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슬슬 뒤로 빠지며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며 다 아내가 꾸민 짓이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처가 식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던지 이를 갈며 어떻게 엄마 아빠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외쳤고 아내는 그제서야 궁지에 몰린 것을 깨닫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앞세워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내가 잘할게 여보. 이게 다 우리 식구들 때문이야.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에게 실망감을 주다니.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여보. 누가 내 진정한 식구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만 온갖 정남이가 떨어진 저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이제는 기회도 없다.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당신이 내 믿음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저는 아내가 남남이 된 건지 울고 매달리는 모습조차 그녀의 치졸함과 이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도 없었고 이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저희 믿음을 저버린 아내와의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그날 저는 오래도록 눌러왔던 답답함과 분노가 마침내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경찰 조사를 더 받게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다 보았으니 저는 아이들을 그 여자한테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을 구하려 했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고 도리어 그 여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돌보게 된 것이었죠. 그날 새벽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끝없는 사치와 무책임한 태도는 이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었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어머니와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걸 아셨던 듯 했습니다. 성진아, 잘 왔다. 이제 여기서 네 마음 다잡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혼에 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오랜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회사에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든든해 하셨고 저는 아내의 짐을 모두 정리해 아내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며 더 이상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풀려났던지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할 줄 몰랐는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사치와 부정적인 행동들은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카드 사용과 빚은 이미 은행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아내는 심지어 지난 회사에서 일했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고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횡령 혐의로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함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에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성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제 네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라.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전 이제 어머니와 제 아이들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말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아내의 행실과 증거들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저는 아이들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와의 결별은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늘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와 귀여운 아이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논리가 명확했고 아내의 행동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결국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추정하며 양육권 역시 원고에게 돌아간다라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끝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세상 밖에 나온 후에도 어머니에게 빌렸던 돈을 고금리 이자까지 포함해 갚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내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평생 손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아내에 대한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 출발을 다짐하며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성진이가 잘할 거니까 걱정 말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커서 유치원생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갔습니다. 아무리 아이지만 커가면서 눈치가 있었던지 엄마는 찾질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한 터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저는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기억이 아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정이란 서로를 위해 책임지고 희생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때로는 가장 힘든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이들이 들고 온 그림 속에는 제가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통해 옳은 길을 선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니까. 그 순간 저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 가족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네요. 앞으로도 제 앞에는 꽃길만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